낯선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감게?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17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 드르륵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한 것은 72세 박영감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때였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침대 옆 협탁에서 안경을 더듬어 찾아 쓰고 폴더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손녀 서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아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7살짜리 손녀는 밤 8시만 되면 엄마 품에 안겨 골아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감의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씩씩거리는 바람소리인지 아이의 가쁜 숨소리인지 모를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박영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더폰을 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저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쉿, 쉿. 그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사위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외동딸 미영에게서 온 전화. 아빠, 남편이 사고가. 그 한 통의 전화 이후 딸과 손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박영감은 매주 김장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반찬을 싸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딸 미영은 어쩐 일인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세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감은 그게 슬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하지만 지금 이 새벽 2시의 전화. 이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침내 들려온 손녀 서윤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 서윤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지금 당장 갈게. 박영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서 낡은 작업복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안 나와. 계속 울기만 해. 할아버지, 나 무서워. 서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박영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쾅쾅쾅 수화기 너머로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 이 여자가 미쳤나? 당장 문 안 열어? 당장 안 나와. 박미영. 굵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혀 꼬인 소리였습니다. 땅 문서 내놓으라고. 당장. 쾅, 쾅. 쇠로 된 무언가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감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온몸의 핏줄이 드드득 소리를 내며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낯선 남자라니. 딸의 집에 새벽 2시에. 서윤아, 그 남자 누구야? 엄마 친구야? 몰라. 할아버지. 어제부터 계속 와. 엄마 보고 나오라고 소리질러.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감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찔렀지만 그는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녹슨 창고 문을 우두둑 소리나게 열고 구석에 있던 낡은 연장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펜치, 묵직한 쇠 연장들이 덜걱덜걱 소리를 냈습니다. 박영감은 연장통을 들고 20년 된 낡은 1톤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트럭 문을 끼익 소리나게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낡은 엔진이 기침하듯 떨리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박영감은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기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폴더폰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도 채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선배님. 차분하지만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박 기사일세. 박영감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할 사람이 하나 생겼네. 알겠습니다. 위치 보내주십시오. 5분 안에 출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영감은 핸들을 꺾으며 어둠 속으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새벽 2시의 텅 빈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깜빡 외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30년 전 법정에서 거대 재벌을 상대로 싸우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간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만이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넘게 낡은 1톤 트럭으로 용달리를 하는 평범한 노인. 아침이면 시장 상인들의 채소를 나르고 저녁이면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 그게 박영감의 겉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때 묻은 군화.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과 함께 기름때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신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위 로펌 광명의 창립자이자 전설적인 변호사 박진우. 30년 전 그는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였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거대 기업들은 긴장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맡았다고? 이건 쉽지 않겠는데. 그는 단 한 번도 돈 많은 의뢰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철거민, 해고 노동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대 재벌 태광그룹과의 소송, 수백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재벌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박진우는 5년을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아다니고 밤낮 없이 법리를 연구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당신 몸 좀 챙겨요. 밥이라도 먹고 다녀요. 아내가 차려준 도시락을 들고 그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재벌은 로비로 판사를 매수했고 증인들을 협박했습니다. 결국 각하 판결. 법정 복도에서 박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없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진우는 울부짖었습니다. 법이 뭐란 말인가? 그는 모든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법은 약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내조차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무슨 변호사란 말입니까? 박진우는 변호사 면허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는 낡은 1톤 트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가 되어 세상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잊혀지기를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최인규. 30년 전 박진우가 길거리에서 거둔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길. 박진우는 지하철역 계단 밑에서 떨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흙투성이 작업복에 손에는 낡은 법학책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학생, 괜찮은가?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 청년은 고아였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청년의 눈빛을 봤습니다. 법을 포기하지 않는 눈빛. 나를 따라오게. 박진우는 청년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법률 지식을 쏟아부어 가르쳤습니다. 5년 후 최인규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광명 로펌을 설립했습니다. 선배님의 뜻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가는 길일세. 내 뜻은 이미 끝났네. 하지만 최인규는 광명을 대한민국 1위 로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진우를 선배님이라 불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배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단축번호 1번의 주인 최인규 대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핸들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일세. 내비 찍어주지. 그리고 박영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놈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 시각 딸 미영의 빌라 앞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싸. 빗소리가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너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 찍기로 했잖아. 문 밖의 남자는 사위가 죽기 전 동업했다던 오충식이라는 자였습니다.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구, 술 냄새가 진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 내 아버지 땅 문서까지 싹 다 내놓으라고. 쾅! 오충식이 손에 쥔 쇠 지렛대로 현관문을 내리쳤습니다. 문짝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습니다. 남편 빚 8천만 원.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땅 문서만 넘겨. 집안. 화장실 문에 기대어 있던 미영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7살 서윤이가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철컹. 오충식이 쇠 지렛대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쿵. 잠금 장치가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서윤이의 비명이 찢어졌습니다. 으악!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하지만 미영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먼 곳까지 72세의 아버지가 올 수 있을까? 쾅쾅쾅. 문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오충식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크크크. 박미영, 내가 도망칠 곳은 없어. 그 순간, 기익. 빌라 골목 입구에서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슈 검은색 세단 5대가 조용히 골목을 에워쌌습니다. 빗속에서 검은 우산들이 일제히 펼쳐졌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광명 로펌의 정예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앙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섰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 광명 로펌의 현 대표 최인규였습니다. 선배님, 최인규가 낡은 트럭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럭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박 기사, 박진우가 연장통을 들고 내렸습니다. 빗물이 그의 백발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30년 전 법정에서 재벌을 쏘아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늦었나?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최인규가 우산을 박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박진우는 우산을 거절하고 빗속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최인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은 여전하시군. 30년이 지나도 박진우는 여전히 박진우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싸. 박진우가 연장통을 든 채 빌라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화가 빗물 웅덩이를 첨벙첨벙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으악! 이 노인네가 뭐야? 현관문 앞에서 쇠 지렛대를 휘두르던 오충식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진우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발이 비에 젖어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니놈이 박미영 애비냐? 크크. 딱 봐도 쪼그라든 영감쟁이 주제에 오충식이 허세를 부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세단 5대,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놈이구나. 박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풍우 같았습니다. 내 딸한테 손 뗀 놈이. 뭐야? 노인네 주제에. 오충식이 쇠 지렛대를 휘둘렀습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장통에서 묵직한 몽키 스패너 하나를 덜컥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변호사가 되기 전 박진우는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법전만 다룬 손이 아니었습니다. 쾅! 몽키 스패너가 오충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으악! 오충식이 비명을 지르며 쇠 지렛대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지렛대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박진우는 쓰러진 오충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정도로 내 딸을 괴롭혔나? 그리고 부서진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우두둑하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연장통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잠금 장치를 뜯어냈습니다. 틱틱틱.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용달리를 하며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아. 박진우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 탁자가 뒤집어져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 앞, 딸 미영이 문에 기대어 기절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7살 서윤이가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작은 손에 뭔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보청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울먹이며 박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할아버지가 줬다고. 박진우는 무릎을 꿇고 서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보청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귀속형 보청기. 10년 전, 그가 박 기사가 되기 전 변호사 박진우로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선천적으로 왼쪽 귀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서울 최고의 보청기를 사서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미영아,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지. 그날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이 보청기가 왜? 박진우는 보청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 덮개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찰칵. 박진우가 덮개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쌀알만한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 마이크로 SD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지? 박진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보청기 안에 SD카드가? 그 순간, 딸 미영이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미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아빠가 왔어. 박진우가 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미영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 박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아빠, 거기 SD카드.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보청기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유언? 무슨 소리야? 박진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기력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최 대표. 박진우가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인규 대표가 즉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딸을 병원으로.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최인규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박진우는 바깥에 쓰러져 있는 오충식을 내다봤습니다. 빗속에서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부르게.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현행범일세.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손바닥에 SD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쌀알만 한 검은 조각.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사위가 죽기 전 아내의 보청기 안에 이걸 숨겼을까?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분명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번 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박진우의 본능이. 최 대표, 예, 선배님. 이 SD카드 분석할 수 있나? 최인규가 SD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용.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우는 기절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손녀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 안 무서워도 돼. 서윤이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박진우의 작업복이 아이의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박진우는 다시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그가 버렸던 박진우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새벽 4시, 형광등 불빛이 지잉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딸 미영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푸르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얼마나 먹지 못했을까. 박진우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복도 너머로 손녀 서윤이는 간호사실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미영아, 괜찮아. 여기 병원이야. 박진우가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미안할 거 없어. 아빠가 미안하지. 진작 눈치챘어야 하는데.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용달리를 하며 닦아낸 거친 목소리. 하지만 딸 앞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들어줄래요? 제 남편 이야기. 미영이 링거 꽂힌 손으로 얼굴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말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남편 강민수는 대학 동기였던 오충식과 함께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충식이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건 대박이야. 경기도 외곽 재개발 사업이래. 남편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오충식이 자꾸만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민수야, 형식적인 거야.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1천만 원, 그러더니 5천만 원, 8천만 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보,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충식을 믿었습니다. 괜찮아. 사업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충식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애초에 사기였습니다. 오충식은 태선건설이라는 대기업과 결탁해 있었습니다. 태선건설이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이 재개발 사업을 이용한 거야. 남편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충식의 컴퓨터에서 장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수백억 원. 그 돈이 태선건설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녹취 파일까지.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남편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장부 사진, 녹취 파일, 이메일 기록,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오충식이 노리는 최종 목표, 그것은 바로 박진우의 땅 문서였습니다. 장인어른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 그 땅만 확보하면 사업이 완성되는 거야. 오충식은 강민수를 통해 박진우의 땅 문서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보, 장인어른한테 땅 팔라고 해. 오충식이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건 장인어른 평생의 재산이야. 그날 밤 남편은 모든 증거를 SD카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보청기 안에 숨겨둬. 왜요? 무서워요. 오충식이 곧 우리 집을 뒤질 거야. 하지만 네 보청기까지는 생각 못할 거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보청기 배터리 덮개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보, 내일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갈 거야. 모든 걸 다 밝힐 거야. 남편이 미영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시켜서.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경찰서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 즉사였습니다. 경찰은 과속사고라고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아빠. 남편은 절대 과속 안 해요. 서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더욱. 미영이 박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충식이 죽인 거예요. 박진우의 주먹이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후로 오충식이 찾아왔어요. 남편 빚 8천만 원을 갚아줄 테니 아빠 땅 문서를 넘기라고. 미영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오충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협박, 회유, 폭력. 그는 미영을 몰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혼자서 애 키우잖아. 8천만 원 빚 어떻게 갚을래? 땅 문서만 넘기면 다 해결된다고. 미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를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한테 연락하면 오충식이 아빠한테까지 손을 뻗칠까봐 무서웠어요.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박진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그 순간 병실 문이 똑똑 노크됐습니다. 최인규 대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SD카드 분석 완료했습니다. 최인규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선배님, 이건 최인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엑셀 장부, 녹취 파일, 이메일, 사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파일 하나. 태선 건설 이태선 회장 마이너스 비자금 세탁 지시 녹취. 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최인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충식은 꼬리일 뿐입니다. 몸통은 최인규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곳에는 태선 건설이라는 이름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선 건설입니다. 박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패배시킨 것도 거대 재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게 만든 것도, 그리고 지금 사위를 죽이고 딸을 괴롭힌 것도 역시 재벌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 대표, 예, 선배님. 30년 만에 다시 한번 싸워볼까? 최인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스승이 다시 법정에 서는 순간,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선배님. 박진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광명 로펌 전체를 동원하게. 박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오충식부터 시작해서 태선 건설 이태선 회장까지 한 놈도 빠짐없이. 최인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의 복귀를 기다려왔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안도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박진우는 다시 변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다. 딸과 손녀,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위의 원한. 박진우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30년 전 꺼졌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충식은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주거침입, 협박, 폭행,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오충식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철창을 잡고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변호사님 오셨어요? 며칠이면 나갑니다. 걱정 마세요. 오충식의 변호사는 대한민국 2위 로펌 태평의 에이스 김상훈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 승률 97%를 자랑하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이 정도 협박죄? 집행유예로 끝날 겁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태평 로펌의 뒤에 태선 건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똑똑똑.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오충식에 대한 주거침입 및 협박 사건, 지금부터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협박 사건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오충식, 일어서십시오.
오충식이 일어섰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2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판사님. 오충식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채무 관계를 정리하러 간 것뿐입니다. 고인이 된 강민수 씨가 제게 진 빚이 8천만 원입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해자 박미영 씨는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피고인의 정당한 채권 추심을 협박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정숙, 피해자는 앉으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몸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박진우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김상훈 변호사는 계속해서 미영을 몰아붙였습니다. 박미영 씨, 당신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죠? 그건 남편이 죽은 후.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우의 주먹이 우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검사석에서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증인 신청합니다. 누구를 신청하시겠습니까? 피해자 박미영의 부친 박진우 씨입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용달 기사를 증인으로 무슨 증언을 하실 건데요? 이해 없습니다. 증인을 입정시키십시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법정의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조끼, 때 묻은 작업화, 백발의 72세 노인. 바로 박 기사, 박진우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영감은 뭐야? 용달 기사래. 오충식이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크크. 저 늙은이가 뭘 어쩌겠다고. 박진우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업화가 대리석 바닥을 똑똑 밟으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법정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박진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박진우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증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진우입니다. 직업은? 용달 기사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박미영의 아비입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용달 기사 양반. 지금 여길 어디라고. 그 순간 박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전 법정에서 재벌을 꺾었던 그 눈빛. 닥치게.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가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진우는 천천히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색 배지, 변호사 배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것. 박진우가 그 배지를 증인석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법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진우. 박진우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만든 게 광명이고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명 로펌 말하는 거야? 저 노인이 광명을 만들었다고? 박진우는 김상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쏘아봤습니다. 지금 당신이 떠드는 그 법전은 내가 감수했네. 김상훈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전설. 약자의 변호사 박진우. 하지만 그는 30년 전 은퇴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마 저 용달 기사가 태평의 김 대표한테 안부나 전해주게. 박진우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우가 다시 나왔다고. 쿵. 오충식이 피고인석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판사가 놀란 눈으로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아니, 변호사님. 정말 그 박진우 변호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판사님.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내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찰칵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설의 귀환이다. 박진우 변호사가 복귀했다. 검사석에서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증인이 아닌 변호인으로 박진우 변호사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진우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는 자리. 하지만 그의 걸음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변호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의 오충식을 바라봤습니다. 오충식은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충식? 박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사위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오충식의 변호사 김상훈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박진우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판사님, 증거 제출합니다. 화면에 SD카드 안의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장부, 녹취 파일, 이메일, 그리고 결정적인 파일 하나. 태선 건설 이태선 회장 마이너스 살인 교사 지시 녹취. 법정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진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수 그놈 증거를 모으고 있어. 처리해. 회장님 하지만 사고로 위장해. 깔끔하게. 녹음 파일 속 목소리. 이태선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충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판사님, 저는 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 협박이 아닙니다. 살인 교사, 사기, 횡령이 얽힌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 특수부로 이첩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과 협의 후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박진우가 변호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의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박진우가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빠가 끝까지 싸울게. 복도로 나오자 최인규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완벽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세. 박진우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태선 건설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패배했던 그 거대한 벽.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박진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박진우의 법정 복귀 소식은 법조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전설의 귀환. 30년 만에 돌아온 약자의 변호사.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용달 기사로 살던 박진우 변호사. 30년 만에 법정 복귀. 딸과 손녀 지키기 위해 다시 칼 뽑아든 전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광명 로펌 회의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30명의 정예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최인규 대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광명의 모든 자원은 한 곳에 집중됩니다. 최인규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박진우 특별대책팀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우리 로펌의 창립자이자 스승이신 박진우 변호사님께서 복귀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젊은 변호사들도 박진우의 전설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닙니다. 최인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오충식은 꼬리일 뿐입니다. 몸통은 태선 건설입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태선 건설. 대한민국 재벌 순위 15위. 건설업계 공룡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강민수 씨가 남긴 SD카드에는 최인규가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태선 건설의 비자금 수백억 원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장부. 둘째, 재개발 조합장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건넨 녹취 파일. 셋째, 강민수 씨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라는 이태선 회장의 살인 교사 지시 녹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특검 사안입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전에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혀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선배님, 모든 변호사가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깨들, 격식 차릴 필요 없네. 박진우가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최 대표로부터 들었네. 자네들이 이 사건에 투입된다고. 예, 선배님. 광명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박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닐 걸세. 박진우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태선 건설 본사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나는 재벌과 싸워서 졌네. 그리고 아내를 잃었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네. 박진우가 변호사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자네들을 보니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구먼. 박진우가 최인규를 바라봤습니다. 최 대표, 30년 동안 광명을 지켜줘서 고맙네. 최인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배님의 뜻을 이어온 것뿐입니다. 박진우가 회의 테이블에 SD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내 사위의 목숨값일세. 우리는 이걸로 태선 건설을 무너뜨릴 거야.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차 재판 준비를 시작하게. 그리고 박진우가 이태선 회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자를 증인석에 세워야 하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이 만석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선 건설 비리 철저 수사하라. 약자의 편에 선 박진우 변호사를 지지합니다. 법정 안. 박진우가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은 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연장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용달 기사로 살았던 흔적. 그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똑똑똑.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오충식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석의 오충식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보석은 기각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예, 판사님. 박진우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태선 건설 회장, 이태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쿵쾅쿵쾅.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평 로펌의 변호인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태선 회장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박진우가 USB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증거 자료입니다. 이태선 회장이 피고인 오충식에게 살인을 교사한 녹취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아 재생했습니다. 법정 스피커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수 그놈 증거를 모으고 있어. 처리해. 회장님 하지만 사고로 위장해. 깔끔하게. 돈은 내가 댈 테니.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인 채택을 허가합니다. 이태선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십시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나갔습니다.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태선 건설 이태선 회장 증인 신청, 보청기 속 스모킹건, 살인 교사 녹취 파일 공개, 태선 건설 게이트로 번지나, 검찰 특수부 수사 착수. 그날 오후 태선 건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거래소의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30% 폭락. 시가총액 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태선 회장의 집무실. 비서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언론이 난리입니다. 이태선 회장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박진우. 30년 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재벌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진우를 이겼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그런데 지금 박진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태선이 이를 갈았습니다. 변호사들 총동원해. 절대 증인석에 서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의 증인 소환장이 이미 발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됩니다. 이태선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딸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미영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손녀 서윤이도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대단한데? 박진우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무슨 순간이요? 다시 싸울 수 있는 순간.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박진우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30년 전 꺼졌던 불꽃. 이제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태선 건설을 재로 만들 것입니다. 태선 건설의 주가는 나날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30%, 이틀째 20%, 사흘째 15%,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섰습니다. 태선 건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꼬리 오충식이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오충식이 철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살려주세요. 태평 로펌의 김상훈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충식 씨, 이제 우리 로펌은 당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태선 건설에서 변호 중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버려졌어요. 오충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제가 다 이태선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김상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하지만 변호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오충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오충식은 박진우에게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 철창 너머로 오충식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살려주십시오. 오충식이 울부짖었습니다. 박진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사위를 죽인 자가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한 겁니다. 누가 시켰나? 이태선입니다. 이태선 회장이 전부 다 지시했습니다. 오충식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이태선 회장이 오충식을 찾아왔습니다. 재개발 사업 하나 맡아줄 수 있나? 돈은 내가 댈 테니. 오충식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은 이 계좌로 보내기에 이태선이 건넨 계좌는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민수가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오충식, 이게 뭐야? 이건 사기야. 강민수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선은 즉시 오충식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민수를 처리해. 하지만 회장님, 그건 내가 안 하면 내가 감옥 간다. 모든 죄를 내 이름으로 뒤집어 씌울 거야. 오충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의 차를 트럭으로 들이받게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충식이 흐느꼈습니다. 박진우의 주먹이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사위 목숨이 어쩔 수 없는 거였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백서를 쓰게. 이태선의 모든 지시 내용을 쓰겠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오충식은 그날부터 자백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자백서. 이태선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2주 후 최종 재판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의를 세워라. 재벌 비리 철저 수사. 피켓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오충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증인석에 이태선 회장이 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이태선.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언론 공세와 주가 폭락으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똑똑똑.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이태선, 선서하십시오. 이태선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박진우가 변호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증인, 피고인 오충식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사업 파트너였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지시한 적 없습니다. 이태선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증인, 거짓 증언하고 계십니다. 박진우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증인의 살인 교사 녹취가 있습니다. 조작된 파일입니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을 겁니다. 이태선이 비웃었습니다. 태평 로펌이 이미 대응 논리를 준비해 놨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죠. 박 변호사님? 이태선이 도발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내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이죠.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30년 전에는 증거가 부족했죠. 박진우가 최인규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최인규가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녹음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이태선 회장 비서실장 자백 녹취 마이너스 30분 전 녹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인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이태선 회장의 비서실장 김철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지시를 제가 기록했습니다. 강민수 씨 살해 지시, 비자금 세탁 지시, 모든 것을. 녹음 파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최인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태선 회장, 30분 전 당신의 비서실장이 검찰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인규가 법정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쿵!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의 검사가 일제히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태선 씨, 특수부장 검사가 영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살인 교사 및 수백억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태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하지만 검사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찰칵. 이태선 회장 법정 체포, 태선 건설 게이트, 검찰 특수부 정격 수사. 이태선이 끌려가면서 박진우를 쏘아봤습니다. 박진우, 당신. 박진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당신네들이 내 아내를 빼앗았을 때 나는 법을 포기했소. 박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둔 이 아이가. 박진우가 최인규를 바라봤습니다. 나 대신 법을 지켜왔더군. 그래서 이번에는 이겼소. 이태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들이 그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오충식, 살인 교사 및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쿵! 피고인 이태선,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의 망치였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미영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원수를 갚았어요. 박진우가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미영아. 이제 평화롭게 살자. 손녀 서윤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박진우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선 건설 본사 빌딩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30년 전 그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일이었습니다. 최인규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네. 사위는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정의는 세워졌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최소한 그건 지켰군.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손녀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승리. 하지만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1년 후, 계절은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시골집을 팔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딸 미영의 빌라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투룸 빌라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손녀 서윤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매일 저녁 서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것이 박진우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낡은 1톤 트럭. 여전히 그 트럭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20년 된 낡은 트럭.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트럭 옆면에 붙은 간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청기. 무료 법률 상담 마이너스 노인 전문.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광명 로펌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낡은 트럭을 사무실 삼아 골목길 무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트럭 조수석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 뒷짐칸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백미러에는 30년 묵은 변호사 배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광명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낡은 용달 트럭 안에 박진우는 다시 박 기사이자 박 변호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요 고객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땅 문서를 빼앗긴 할머니, 억울한 상속 문제로 고통받는 할아버지,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어르신들. 박진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 양반, 돈은 얼마나 드나요? 돈 안 받습니다. 대신 커피 한 잔만 얻어 마시죠. 박진우는 트럭 뒷짐칸에 간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어르신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서윤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왔구나.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네. 산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서윤이가 시험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쓰인 100점. 박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서윤이는 똑똑해. 할아버지도 공부 많이 하셨어요?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도 옛날에 공부 엄청 했지. 박진우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딸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1호 고객 오셨어요. 1호 고객? 박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영이 트럭 쪽을 가리켰습니다. 트럭 앞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낡은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저 변호사 양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놈이 내 땅을 팔았어요. 박진우는 서윤이를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여 오세요, 어머님. 박진우가 인자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박진우는 트럭 뒷짐칸에 있는 간이 의자를 꺼내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후,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농사지어 모은 땅인데 아들놈이 몰래 팔았어요. 박진우는 노트북을 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서윤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할머니가 서윤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야. 박진우는 1시간 동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양반. 돈이 없는데 돈 걱정 마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할머니가 박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최인규 대표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최인규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자네 왔나? 박진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인규는 트럭 옆에 법률사무소 보청기 간판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아직도 이런 푼돈 되는 일 하고 계십니까? 최인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광명으로 복귀하십시오. 대표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최 대표? 박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네. 하지만 선배님의 능력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트럭 운전석 백미러에 걸린 변호사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걸 보게. 최인규가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빛바랜 금색 배지. 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배지는 서랍 속에 있었네. 박진우가 배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이 낡은 트럭에 있을 때 더 빛나는 것 같아. 박진우는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미영과 함께 벚꽃잎을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깔깔깔.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웃음소리가 들리나? 박진우가 최인규에게 물었습니다. 예, 선배님. 저게 내가 지키고 싶은 소리일세. 박진우는 트럭에서 낡은 보청기를 꺼냈습니다. 딸 미영의 보청기. 사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 보청기. 박진우는 보청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최 대표? 예, 선배님.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박진우가 보청기를 햇빛에 비춰들었습니다. 보청기가 반짝 빛났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로 말해진다는 걸 잊었나? 최인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배님, 난 여기서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을 걸세. 박진우가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저 너머로 또 다른 어르신이 보따리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또 오시는군. 박진우가 간이 의자를 하나 더 펼쳤습니다. 선배님, 최인규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게. 회사 일 바쁠 텐데 고맙네. 최인규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지. 고맙네. 검은색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진우는 손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 일 좀 도와줄래? 네, 할아버지.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저 할머니께 커피 한 잔 드려드려. 알겠어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따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박진우는 노트북을 열고 또다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트럭을 비쳤습니다. 법률사무소 보청기 간판이 햇빛에 반짝 빛났습니다. 박진우의 백발도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딸 미영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행복해 보이세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손녀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30년 만에 박진우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사무실도 높은 연봉도 아닌 약자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변호사 박진우가 평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낡은 1톤 트럭과 함께, 손녀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박진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